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건세평가 허준 건세사입니다. 네, 오늘은 4분의 1 범위 첫 번째 9회차 우리 관세평가 모의고사 해설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1번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1번 문제 물음 1번 보시면은 또 연속거래 나왔네요. 연속거래에서의 관세평가 쟁점, 그리고 마지막 거래의 거래 가격을 이제 인정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 설명하고, 그 다음에 쟁점 사례에서 관세평가의 기초가 되는 수출 판매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서술해라. 쟁점 사례에서도 아마 연속거래가 나오나 봅니다. 자, 물음 2번. 광학식 측정기계 한 대를 수입하는 경우 과세가격 결정 가격의 그 결정 과정에 대해 서술하시오. 근데 뭐 거래가격 배제 요건에 대한 검토는 빼고, 그 다음에 그 과세가격을 구성하는 각각의 요소에 대해서 법이나 협정에 규정하고 있는 근거를 바탕으로 해서 서술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20점이고요. 자, 일단은 우리 사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 먼저. 자, 우리나라에 소재하는 구매자 A는 미국에 소재하는 판매자 B로부터 광학식 측정기기를 수입하려고 한다. 판매자 B는 구매자 A로부터 물품 주문서를 수령한 후 미국에 소재하는 제조자가 또 미국에 소재하는 C사에게 구매 주문서를 발행하고 있다. 제조자 C는 판매자 B에게 해당 공작 기계를 한 대당 얼마? 4천. 그냥 4천이라고만 할게요. 4천만 불로 판매를 하고 있다. 제조자는 제품의 제조가 완료된 후 납기 일정에 따라 구매자 A에게 직접 선적한다. 우리 그 물품 주문은 요런 과정을 거쳐서 되지만 물품의 선적은 제조자가 직접 A에게 선적한다는 거죠. 네. 공작기계 C가 이 C가 그 C의 공장을 떠날 때 C의 그 소유권은 C로부터 B에게 이전한다. 한마디로 여기서 출발할 때 소유권이 C로부터 B에게 이전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거래사항은 이렇죠. 그리고 판매자 B는 구매자 A와 물품 가격 협상을 위하여 판매자 B가 전 세계 구매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아래의 가격 정책안을 구매자 A에게 전달하였다. 아무튼 가격 정책안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명목 가격을 보니까 5,000불이네요. 여기. 그쵸? 5천만 불인 거죠. 네, 5천만 불로 되어 있고, 한마디로 우리 가격 정책을 더 보기 전에 물음 1번 해결하고 봅시다. 지금 연속 거래에서의 관세평가 쟁점 및 마지막 거래의 거래 가격 인정해야 되는 이유, 그 다음에 쟁점 사례에서의 관세평가의 기초가 되는 수출 판매. 일단은 이론적인 거 다 떠나서 어떤 게 퍼스트 세일이고 어떤 게 라스트 세일이죠? 네. 요게 퍼스트 세일이고 요게 라스트 세일이죠. 답은 나와 있습니다. 쟁점 사례에서는 당연히 얘네와의 거래에서 형성된 가격을 관세평가의 기초로 삼아야 된다는 거고요. 우리 이론적인 부분도 한 번 더 보고 갈게요. 연속거래에서의 관세평가 쟁점 간단하죠. 얘랑 얘 중에 뭐 선택해야 되냐, 그쵸? 어떤 판매에서의 가격을 거래 가격의 기초로 할 것인지가 쟁점이 된다. 이에 대해서 WTO 평가협정에서는 마지막 거래, 얘네죠, 라스트 세일에서의 가격을 채택하도록 되어 있고, 마지막 거래란 거래가 체결된 시간적 순서가 아닌 수입국으로 그 해당 수입 물품이 이전되기 이전에 발생한 마지막 거래. 시간적인 문제가 아니고 거래 형태 차원의 문제로 접근해야 된다라는 거고, 마지막 거래가 채택되어야 되는 이유, 우리 1회차 모의고사 2회차였나요? 1회차 모의고사에서도 조금 더 심도 깊게 다뤘다면은 이번에는 배점에 맞게 조금 더 라이트하게 채택되는 이유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언급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 마지막 쟁점 사례 분석. 그래서 쟁점 사례에서는 어떤 가격을 채택해야 되냐. 얘네 거래가 있고 얘네 거래가 있는데, 그쵸? 얘네 거래는 안 된다. 왜? 왜 안 된다고 되어 있죠? 국제 간 이전을 수반하지 않았다. 실질적인 국제 간의 이전을 야기한 거래는 A와 B 간의 거래다. 그리고 이 B와 C 간의 거래에서 형성된 이 가격은 어떻게 보면은 아니라 여기서는 확실하죠. 수출국 내의 국내 판매 가격에 불과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채택할 수 없다. 자, 우리 이제 가격 정책을 한번 봐봅시다.
자, 광학식 측정기계 명목 가격이 5천만 불이래요. 근데 이제 명목 가격이라고 한 것에 뭔가 어떠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명목이라는 뜻이 뭐죠? 그 외견상 가격이라는 거죠. 그리고 가격 및 결제 조건은 뭐 DAP의 LCL 사이트 조건이고, 세 번째 동그라미, 별도 청구에 따라서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지급하는 수입구 통관 시 발생하는 통관 수수료 및 터미널 핸들링 차지 10만 불. 근데 이게 물품의 상업 송장에는 기재되지 않고 별도 청구됐대요. 자, 그 다음에 하자보증비가 있나봐요. 하자보증비 지급 방법은 선택 가능하대요. 1년간의 B사가, 그쵸. 체크를 해야 돼요. 어떤 거를? 하자보증의 주체가 누구예요? B사가. 즉, 수출자가 하자보증을 제공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하자보증의 책임이 B사한테 있다라는 게 전제인 거죠.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하는지 봅시다. B사는 하자보증을 수행하기 위하여 수입국의 D사와 별도로 하자보증 이행 업무 계약을 체결했고, 가격이 옵션 1, 2, 3에 따라 다릅니다. 옵션 1은 뭐예요? 구매자가 B사에게 지급하고 그 B사가 D에게 이제 별도로 이제 정산 처리하는 때인 거고, 그럼 물품 대금은 4,950만 불이고 하자보증 비용이 50만 불인 거죠. 송풍장에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물때와 하자보증 비용을 구분해서. 그 다음에 옵션 2는 구매자가 D에게 그 50만 불을 직접 지급한다. 구매자가 D에게 50만 불을 직접 지급한다. B사는 별도의 하자보증비 정산 처리 업무가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쵸? 그 다음에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송부하는 물때 및 하자보증 관련된 송풍장에는 물품 대금만 이렇게 써있다. 물품 대금만 이렇게 써있다. 4,950만 불로 써있고, 송장에는 별도로 그 하자보증비 50만 불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지 않다. 그 다음에 옵션 3, 해당 하자보증비를 물품 대금 안에 포함시켰다. 그냥 그래서 물품 대금만 이 명목, 아까 앞선 명목 가격 그대로 5천만 불이 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광학식 측정기기 작동 관련 교육 서비스를 제공한대요. 수강 신청을 할 경우에 별도 교육 서비스가 이렇게 발생한다. 그 다음에 또 마지막, 신용등급 점수가 80점 이하인 업체의 경우 대금 결제 방법으로 무조건 신용장 결제 조건에 확인을 추가하는 방법으로 취하고 있다. 확인 수수료 1,000불을 구매자가 지급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확인 수수료에 대한 내용이죠. 자, 상기의 이러한 가격 정책표에서 B사가 어떻게 합의를 했는지 한번 볼까요? 하자보증비에서는 옵션 1이 아니고 옵션 2입니다. 옵션 2를 선택했습니다. 하자보증비에서는 옵션 2를 선택했고, 교육 서비스는 임직원 3명에 대한 교육 서비스 수강 신청했대요. 그리고 A사의 신용등급 점수는 75점, 즉 80점이 안 되죠.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가사가격 결정 과정에 대해 서술을 해야 됩니다. 자, 일단은 위에서부터 해결을 해볼까요? 별도 청구에 따라서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지급하는 요런 그 통관 수수료나 그 THC 같은 경우, 요게 어디서 발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게 수입국 통관 시 여기서 발생하는 거죠. 여기서 발생하고, 심지어 이게 상업 송장에 포함되어 있으면 어떻게 보면 공제 요소에 해당될 수 있지만 포함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우리가 별도로 이제 고려해 줄 사항은 아닌 걸로 판단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하자보증비 두 번째 보겠습니다. 하자보증비. 우리가 옵션 2를 선택했다고 했죠. 옵션 2를 선택했는데 이거 뭐예요? 원래 B사의 의무잖아요. 하자보증은. 근데 B사가 물품 가격을 4,950만 불로 하고, 그 다음에 이 50만 불을 A가 D사한테, 구매자가 D사한테 지급하기로 한 거죠. 요거는 구매자의 이익을 위한 비용이기도 하고, 우리 간접 지급액 중에 하나인 하자보증 비용, 그에 해당하는 하자보증비를 별도로 지급한 경우, 그리고 심지어 할인받은 그 경우라고 봐도 금액이 동일하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 50만 불은 간접 지급액으로 봐서 실제 지급 가격에 포함시켜야 된다. 그 다음에
수강 신청 시에 별도 교육 서비스. 교육 서비스는 판단 기준이 간단하죠. 구매 선택권이 있는지. 교육을 구매 선택권이라고 하면 애매하죠. 그 교육을 뭐 반드시 수강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구매자에게 선택권이 있는지, 수강을 하든 안 하든 그 돈을 내야 되는지, 아니면은 수강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지. 지금 이 경우는 수강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지에 대한 선택권이 구매자에게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어떤 거에 해당되지 않죠? 이 수입 물품의 거래 조건으로 볼 수가 없겠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과세 가격에 포함되지 않는다. 자, 확인 수수료는 요거는 무조건 이러한 방법을 취하고 있대요. 누가? 이 판매자의 가격 정책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구매자 A는 신용등급 점수가 80점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비용이 발생하겠죠. 이것은 판매자의 이익을 위한 비용이고 그렇기 때문에 간접 지급액에 해당이 된다. 그쵸. 만약에 이 확인 수수료를 구매자가 본인이 뭐 마케팅적인 목적에서 뭐 제공을 하기로 했다던가 어쨌든 간에 구매자의 필요에 의해서 확인 수수료 등 이제 그러한 금융 비용이 발생한 경우에는 구매자의 자기 계산 비용으로 보겠지만 이 경우는 그런 경우가 아니다. 네. 1번 문제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고 바로 2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물음부터 보시면은 WTO 평가협정에 근거하여 위탁 판매 수입 물품을 수출 판매로 보지 않는 이유에 대해 설명하고 이익 분배 거래와의 차이에 대해 서술하시오. 중요합니다. 두 번째, 쟁점 상황 1에서 일본의 B가 한국 기업인 C와 합의된 B사와 한마디로 한국 기업인 C사와 합의된 가격을 관세평가 목적으로 수용 가능한지 여부, 그리고 그 이유를 다음의 관점에서 서술하시오. 예. 어떤 관점에서 서술하라고까지 정말 친절하게 나와 있죠. 뭘 알려준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목차를 알려준 거죠, 목차. 이렇게 잡아라. 그럼 3번. 쟁점 상황 2에서 환급금에 대한 관세평가 처리 방안에 대해 서술하시오. 네. 어찌됐든 모르겠고, 물음 1번은 이론인 것 같아요. 그쵸? 그럼 우리 물음 1번 먼저 해결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탁 판매 수입 물품을 수출 판매로 보지 않는 이유예요. 그리고 이게 이익 분배 거래랑 어떤 면에서 다른지. 일단 위탁 판매가 뭐예요? 수출자와 수입자가 있는데 물건은 가죠. 물건은 갑니다. 그러면은 이 B가 이 물건을 창고에 이 물건 A를 창고에 보관하고 있죠. 보관하고 있다가 만약에 국내에 구매자들이 나 이거 살래 라고 하면은 그때 이제 판매가 이루어지는 거죠. 네. 여기서 뭐가 우리 어떤 게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볼 수 있죠? 판매가 어떤 판매가 선의의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수출 판매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왜 선의의 판매를 볼 수 없는지 한번 봐볼게요. 자, 이러한 위탁 판매 수입 물품은 우리나라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러한 물품의 경우 수입 절차를 거친 후에 경매 등이 끝나야 비로소 판매가 실현된다. 판매가 물건이 해외에서 우리나라로 이동할 때는 판매가 존재하지 않고 국내에서 이제 경매 등을 통하여 국내에서 물건이 판매될 때 그때 이제 비로소 판매가 실현되는 거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수입 신고 이전에 수출 판매 합의에 도달할 수 없다. 그렇죠? 소유권의 이전과 그 반대급부로서의 대금의 지급 역시 발생하지 않죠. 그리고 중요합니다. 위탁 판매 수입 물품은 우리나라에 판매한 결과로서 수입하는 것이 아니라 공급자의 계산하에 가장 유리한 가격으로 우리나라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수입 시점 자체에 판매가 발생하지 않는다. 수출자의 책임으로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에 갖다 놓는 거죠. 어떻게 보면 소유권이 이전이 안 되는 거지. 소유권 이전도 안 되고 이러한 위탁 판매 거래에서는 이런 구매자가 수입자가 수출자한테 물품의 대금을 지급하는 게 아니라 일정 수수료 정도를 오히려 더 받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물건이 판매가 되면은 그 가격에 따라서 뭐 정산한다던가 이런 구조를 취하겠죠. 어찌 됐든 간에
이 A라는 물건이 수출국에서 수입국으로 넘어올 때 선의의 판매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우리는 수출 판매를 보지 않는다. 그럼 이게 이익 분배 거래랑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위탁 판매가 판매가 수입 시점에 판매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는 말씀드렸어요. 자, 근데 이제 이익 분배 거래의 경우는 뭐냐? 판매의 결과로서 수입이 되고 수입국 시장에서 판매될 때 발생하게 되는 이익의 일부가 가산되어야 할 특정 가격으로 잠정적으로 송장이 발행되는 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일단은 물품 이 A에 대해서 판매가 이루어집니다. 수입할 때, 수출할 때 판매가 이루어지고 이 물품의 가격을 정할 때 있어서 국내 수입 이후의 어떤 사정에 따라 그 확정된 그 가격을 다시 이제 분배한다는 거죠. 어떤 거랑 개념이 비슷할까요? 우리 관세평가 과목에서 이런 거래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개념들, 일단은 사후 계속 이익이 있을 거고, 이게 또 가격 조정 약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가격 조정 약관에 적용할 수도 있겠죠. 네. 어쨌든 간에 이거는 판매가 이루어졌다가 핵심인 거예요. 판매가 이루어지고 이 판매된 물품의 가격에 있어서 가격이 수입 시점에 확정된 게 아니라 최종 지급된 가격이 유보된 조건으로 판매가 이루어진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익을 분배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위탁 판매와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반드시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자, 쟁점 상황 1번 보겠습니다. 자, 캐나다 A사가 선적한 목재를 일본 기업 B사가 자유무역지역에, 한국의 자유무역지역, 그러니까 캐나다 A가 있고 일본의 B사가 있어요. 근데 이 물건을 뭐라고 할까요? 이 별 물건을 한국의 자유무역지역에 위탁 보관한 거죠. 위탁 보관하고, 위탁 보관은 누가 해요? 위탁 보관하다가 한국 기업 C사가 구매하여 수입 신고한 후에 이를 국내에서 판매했대요. 근데 어쨌든 간에 가격이 이렇게 되고, C사는 당초 B사와 그 위탁 보관 계약만 체결하고, 한마디로 이 위탁 보관을 한국의 C사가 한 거죠. C사가 자유무역 지역에 이 별 물건을 보관하고 있던 중에 일본의 B사가 C사한테 아싸리 그냥 판매를 해버린 거죠. 그쵸? 자, C사는 당초 B사와 위탁 보관 계약만 체결하고 보관 비용을 받았으나 목재를 위탁 보관하던 중에, 목재를 위탁 보관하던 중에 B사와 협의를 통해 구매를 결정하여 해당 목재를 직접 구매한 후 국내에 판매하고 있다. 이 C사가 원래는 살 생각이 없었는데 자유무역 지역에서 어찌하다 보니까 B사로부터 C사가 물건을 사서 판매를 했다. 일단 위탁 보관의 경우에는 보세구역에 반출되어야 업무가 종결되므로 한마디로 보세구역 반출 시점까지의 보관 사항이 발생하는 업무는 C사에게 관리 책임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때 이 B사와 C사와의 합의된 가격을 우리는 관세평가 목적으로 수용 가능한지 여부,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서술을 해야 됩니다. 자, 목차가 주어졌죠. 구매자 소재지의 관점, 어떤 걸까요? 우리 협정에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수입국에 소재하는 그 구매자를, 그쵸, 전제로 하고 있죠. 자, 보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수입국에 소재한 구매자에 대한 판매를 근거로 하고 있다. 그쵸? 따라서 일본 B사는 수입국 내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구매자가 될 수 없다. 그쵸? 결국 일본의 B사가 판매자, 한국의 C사가 구매자의 위치를 가지게 된다. 또한 협정에서는 어떠한 처분 또는 사용에 제한이 없어야 된다라고 하였으므로
거래 가격이 수입국에 존재하는 구매자에 대한 판매를 기초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고, 구매자가 수입국에 존재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어떤 면에서? 우리 처분 또는 사용의 제한인데, 이 구매자가, 그쵸. 구매자한테 처분 또는 사용의 제한이 없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B사는 일본에 소재하고 있기 때문에 평가 목적상 구매자로 판단할 수 없다. 한마디로 요 거래에서는 사실 가격이 있잖아요. 그쵸? 가격이 있는데 그럼 요게 왜 안 되냐? 요게 왜 안 되냐? 일본의 B사가 수입국에 소재하고 있지 않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구매자로 판단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 실제적인 국제 간 이동 볼까요? 실제적인 국제 간 이동은 자 얘네 둘의 거래에 해당되겠죠. 물건은 이미 한국에 들어와 있습니다. 한국의 자유무역 지역에 이 목재를 보관하다가 수입을 국내로 들어오는 거죠. 실제적인 국제 간 이동이 B와 C와의 거래에서는 발생하지 않겠죠, 당연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수출 판매를 볼 수 없다. 자, 수출 판매 가격 확정 시점 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수출 판매 요건 중에 하나로 수입항 도착하기 전까지의 가격이 확정되는 것을 요건으로 간주해왔으나 쟁점 거래에서는 수입항 도착 전까지의 선의의 판매를 통해 확정된 그 가격이 없다. 수입항 도착 전까지 선의의 판매를 통해서 확정된 가격이 없습니다. 그쵸? 이미 들어와서 얘네들이 거래를 했으니까 확정된 가격은 없기 때문에 그 B사와 C사의 가격은 인정될 수 없다입니다. 자, 물음 3번 바로 볼게요. 쟁점 상황 2 보겠습니다. 뭐 간단하게 볼게요. 자, 수출자 X는 수입자 B에게 커피 원두를 100kg를 500CU에 판매하는데 이 가격에는 수출국 내에서의 내국세가 포함되어 있대요. 수출국 내에서의 내국세. 그리고 이 금액은 수출국 정부로부터 수출자가 환급받은 후 다시 B에게 돌려줄 예정이다. 수입국에서의 수입신고 시점에는 아직 이 내국세에 대한 환급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수입신고 일로부터 30일 이후에 환급이 진행되어서 수입자 B는 50CU를 돌려받았다입니다. 한마디로 수출국 세금 50CU가 물품 가격에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그쵸? 그래서 총 가격은 500CU였던 거죠. 근데 이 50CU만큼을 다시 이제 환급을 해준 거죠, B에게. 언제? 수입신고 이후에. 이때 어떻게 평가 처리해야 될까요? 보겠습니다. 자, 일단 법정 공제 요소 차원에서 접근을 하면은 우리나라에서 그 부과되는 세금 같은 경우는 법정 공제 요소에 해당되죠. 그렇지만 수출국 세금은 법정 공제 요소가 아닙니다. 만약 판매자가 환급 예정인 수출국의 내국세 등을 거래 가격에 포함하여 청구하고 이를 수입자가 지급하기로 했다면은 이것은 법정 공제 요소에 해당되지 않고 실제 지급 가격에 포함된다. 그리고 고시 16조 2항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수입 물품이 우리나라에 도착한 이후에 구매자와 판매자 간에 이루어지는 가격에 대한 환불, 감액 등은 실제 지급 가격을 할 때 고려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수입 신고 시점 이후에 판매자가 이를 되돌려준다고 해서 평가 목적상 고려되는 것이 아니며 이것은 가격 조정 약관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그래서 실제 지급 가격의 일부를 구성해야 된다라는 취지입니다. 자, 그 가로 이거 참고용인데요. 일단 수출국에서 면제되거나 환급되는 내국세는 보통 이제 판매자가 청구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판매자가 청구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뭐 이런 게 만약에 뭐 송장에 뭐 구분되어서 표시가 되어 있어도 판매자가 청구를 하지 않는다면은 그리고 이를 명백히 구분할 수 있으면은 송품장상 금액에서 그 금액만큼을 뺀 금액을 과세 가격으로 한다라는 거고요. 이때 뭐 전제가 뭐냐? 판매자가 이 동환급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구매자에게 청구하지 않는다. 네. 만약에 청구를 하면은 이거는 간접 지급액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 판매자가 어쨌든 간에 이익을 얻는 거기 때문에 판매자의 이익을 위하여 거래 조건으로 구매자가 지급하는 비용으로 볼 수 있겠죠. 자, 문제 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물음 1번부터 보시면은 네. 평가협정에서 일반 원칙으로 삼고 있는
거래가격 최우선 적용, 그 다음에 상업적 관행의 존중,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 원칙에 대해 서술하시오. 우리가 WTO 평가협정의 대원칙, 일반 원칙 세 가지를 뽑으라고 하면은 요 세 가지거든요. 거래가격 최우선, 상업적 관행의 존중,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 원칙에 근거한다. 요거는 한번 바로 이제 답안을 보고 올게요. 먼저 거래가격 최우선 원칙은, 자, 관세평가의 기초는 최대한 평가물품의 거래 가격이어야 한다고 이제 협정에서 규정을 하고 있고요. 일반 부분을 최대한 적용을 해야 된다. 그리고 실증적 개념을 채택하고 있고, 이것은 일물 다가의 개념이다. 그렇죠. 그리고 일단 당사자 간에 합의된 가격을 인정하되 그게 이제 거래가격 배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지만을 이제 고려를 한다. 하지만 뭐 특정한 경우에 한해서 이제 이 방법 이하로 순차적으로 적용한다. 이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상업적 관행을 존중하죠, 우리. 협정에서는 과세 가격은 상관행에 일치하는 단순하고 공평한 기준에 따라야 하며 공급원의 구별 없이 평가 절차는 일반적으로 적용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한마디로 거래가격 배제 사유가 아니면은 상관행을 최대한 존중을 해야 된다 라는 내용이고,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 원칙에 대해서도 굉장히 길게 규정되어 있지만 조금 핵심 부분만 가져왔어요. 일단은 문구로는 뭐 자국에서 해당 조항에 적절한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작성된 정보를 활용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은에 대해서 이렇게 쭉쭉쭉쭉쭉 나와 있습니다. 한번 요거는 정확히 암기하실 필요는 전혀 없고요. 이런 취지를 한번 이해하시고 만약에 시험 문제 나왔을 때 이런 이해한 취지를 바탕으로 썰을 풀 수 있을 정도만 되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협정의 일반 원칙이기 때문에 한번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물음 2번 같은 경우에는 각 비용의 과세가격 포함 여부, 그 다음에 근거. 쟁점 비용 1번부터 보겠습니다. 딱 보니까 검사 비용이네요. 근데 그럼 검사 비용 판단 기준 뭐죠? 이게 뭐 제조 원가의 일부에 해당되는 검사인지, 아니면 구매자가 자기 필요에 의해서 수행하는 검사인지, 아니면은 판매자가 수행하는데 그거를 그 비용을 구매자에게 전가를 하는지, 막 이런 것들을 살펴봐야겠죠. 내용을 보면은 구매자가 A인데 A는 한국 내 화장품 품질 이슈로 인한 논란이 발생하자 베트남에서 선적되기 전에 품질 적정성을 점검하고자 한국에서 검사원 2명을 파견했대요. 그로 인해 발생한 검사 비용, 이거 뭐예요? 구매자 자기계산 비용인 거죠. 구매자의 필요에 의해서 발생한 검사 비용입니다. 자, 두 번째, 판매자 B는 뭐 해당 브랜드의 성장, 광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의무가 있다. 판매자네요. 이번에는 광고가 나왔어요. 이에 판매자 B는 매년 브랜드 마케팅을 위하여 일정 비용을 지출하고 있으며 전체 소요된 광고 비용을 각국의 매출 기여도 및 기타 요소 등을 고려하여 만든 확정 공식에 따라서 각국의 구매자에게 부담. 한마디로 어찌됐든 그 광고비, 브랜드 광고비 나가는 거를 뭐 매출 기여도나 뭐 기타 요소 등을 고려하여 공식을 만들어서 그 광고비를 그 각국의 구매자에게 부담시킨다는 거죠. 나중에 청구한다는 거죠. 그 해당 광고비 결정 공식. 그러면 이제 이게 우리는 뭘 봐야 돼요? 여기까지 봤으면은 이 광고비가 어떻게 보면 명시되어 있어요. 브랜드 마케팅을 위한 거라고. 브랜드 광고비인데 이 광고비가 수입 물품에 대한 대가성을 갖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 그냥 브랜드 광고하는 거에 대한 비용을 분담하는 차원으로 그 비용이 지급이 되고 있는 건지 확인할 필요가 있겠죠. 만약에 수입 물품에 대해서 지급하는 광고비라면은 우리 과세 가격에 포함을 시켜야 될 거고, 아니면 수입 물품과 관련성이 뚜렷하지 않다, 관련성이 없다 라고 하면은 과세 가격에서 제외되겠죠. 자, 그러면 광고비 결정 공식이 이제 어떻게 뭐 산정되는지 뭐 투명하게 공개되고, 판매자 B는 가 주로 활동하는 거는 박람회 참석하고 뭐 대형 스포츠 회사 행사 참여 시 뭐 스폰서로 참가하는 거. 그 다음에 뭐 SNS 유명인들을 통해서 광고를 수행한다든지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매출 상승 기여도 등에 따라서
결정된 가격 공식이래요. 이게 수입 물품과 관련이 있을까요? 그렇죠. 수입 물품과는 마땅히 관련이 없기 때문에 요 광고비 같은 경우에는 과세 가격에 포함되지 않아야 됩니다. 특정 물건을 광고하는 것에 대한 대가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과세 가격에 포함을 시킬 텐데, 아니면은 브랜드 광고여도 그게 이제 광고비에 대한 분담이 그 특정 물품에 대한 뭐 금액의 일정 비율로 안분된다던가 이러면은 수입 물품과 매칭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수입 물품과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있겠지만, 이거는 아니잖아요. 그냥 매출 얼마나 상승했는지 뭐 그런 거에 따라서 가격 공식 대충은 아니겠죠. 적당히 만들어가지고 광고비를 분담시키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수입 물품과의 관련성은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판매자 세 번째, 판매자 B사가 공급하는 화장품은 직접 연구 개발했대요. 자, 연구 개발 나왔어요. 그럼 특허가 들어가 있는 특수 원료를 사용했고, 이 특수 원료의 개발에는 3년의 기한이 소요됩니다. 해당 개발 비용에 대하여 구매자는 별도로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별도로 지급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아마도 요만큼의 비용이 나간다. 이게 뭐예요? 연구 개발비도 마찬가지죠. 이 수입 물품에 대한 연구 개발 비용인지, 그리고 거래 조건으로 지급되는 비용인지, 당연히 거래 조건상은 지금 충족이 되는 걸로 보이죠. 구매자에게 별도로 지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니까. 그럼 내가 지급하는 이 연구 개발비가 내가 지금 수입하려는 화장품에 대한 연구 개발에 대한 것이 맞는지 보시면은, 화장품은 이 특허가 있고 직접 연구 개발한 물품이며 특허가 있는 특수 원료를 사용했다. 이 화장품에 이 원료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쵸? 화장품의 원료인 특수 연료에 대한 개발에 대해 소요되는 비용을 연구 개발비로 청구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수입 물품이 화장품이랑도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접 지급액으로 봐서 과세 가격 그리고 실제 지급 가격에 포함되겠죠. 자, 마지막, 구매자는 판매자와의 약정에 따라 공장에서 사용되는 환기기계 한 대를 거래 조건으로 무료로 공급하였으며, 이 가격은 한 대당 USD 1000불이다. 동 기계는 화장품의 생산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자, 요거 비스무리한 문제가 문제를 제가 출제한 적이 있어요. 어디서 출제했는지 기억나시나요? 우리 8분의 1 범위할 때 생산지원비 쪽에서 출제를 했습니다. 근데 그거랑 좀 달라요. 자, 일단 이게 생산지원비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볼까요? 짧지만 있은 내용은 다 줬거든요. 동기계는 화장품의 생산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대요. 화장품의 생산과 관련 없는 것에 대한 대가이기 때문에 화장품의 생산과 관련이 없는 기계이기 때문에, 기계를 제공한 거기 때문에 그거는 생산지원비로 볼 수 없겠죠. 그쵸? 그러면은 요거를 뭘로 봐야 되냐? 자, 구매자는 판매자와의 약정에 따라서 공장에서 사용되는 환기기계 한 대를 무료로, 거래 조건으로 무료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가격은 1000불이다. 그때 생산지원비 때는 제가 물품의 생산과 관련이 없기 때문에 가산되는 생산지원비가 아니다 라는 답안을 여러분들에게 바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거를 단서로 달아드렸냐면은 거래 조건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제가 단서를 달아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실제적 가격도 아니고 뭐 생산과 관련도 없기 때문에 뭐 생산전비도 아니고 이도저도 아닌 비용이다라고 아마 설명을 드렸을 겁니다. 근데 요거는 뭐예요? 거래 조건으로 무료로 지급했대요. 거래 조건으로기 때문에 요거는 물품의 대가의 일부인 거죠. 이 환기기계를 제공하는 것이.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 1000불은 우리 간접 지급액으로 가서 과세 가격에 포함되어야 됩니다. 요거는 잠깐 답안을 보고 올게요. 자, 생산지원 요소는 아닌데 거래 조건으로 제공되는 거기 때문에 간접 지급액으로 봐야 된다. 그리고 구매자가 제공하는 것이 금전이 아닌 물품의 형태이지만 간접 지급액은 반드시 금전의 형태로 지급될 필요가 없으므로 구매자가 제공한 환기기기에 해당하는 금액인 1000불을 간접 지급액으로 봐서 과세 가격에 포함한다. 네. 이렇게 해서 마지막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음 1번.
관세법상 실제 지급 가격을 구성하는 요소인 직접 지급액과 간접 지급액의 개념에 대해 설명하고, 자, 요거 간접 지급액의 예시 4가지 여러분들께 이거 쓰면 되겠죠. 자, 그럼 직접 지급액과 간접 지급액에 대한 개념만 보고 올게요. 자, 직접 지급액 간단하죠. 판매자가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마디로 판매자가 직접 아니죠.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금액, 동시에 수입 물품의 대가의 명목으로 지급하는 금액을 우리는 직접 지급액이라고 한 거고, 간접 지급액은 뭐예요? 판매자가 아닌, 이거 중요한 말이에요. 수입 물품의 대가이긴 한데, 수입 물품의 대가 중에서 판매자가 아닌 제3자에게 지급하거나, 그쵸? 수입 물품에 대한 것이 아닌 다른 명목으로 지급하는 거. 예를 들어 뭐야? 아까 뭐 하자 보증비, 그쵸? 를 지급하는 금액을 의미한다. 이러한 간접 지급액은 직접 지급을 뭐 감소시키는 거다. 그리고 실제 지급 가격은 이러이러한 총 금액을 의미하므로 간접 지급액이 수입 물품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게 맞다면 실제 지급 가격에 포함돼야 된다. 그쵸? 이렇게 요거는 4개는 여러분들 그냥 써주시면 될 것 같고, 자, 사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음 2번 보시면은 쟁점 상황 1에서 4의 창고비 또는 보관 비용의 성격을 바탕으로 관세평가 처리 방안에 대해 서술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창고비 또는 보관비가 나오나 봐요. 쟁점 상황 1부터 볼게요. 자, 수입국 I에 그냥 헷갈리니까 그냥 뭐 수출자는 S, 수입자는 B라고 하겠습니다. 구매자는 판매자가 X국 내 창고에 보관 중인 물품을 구매한다. A가 B에게, 그러니까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지급한 가격에는 창고 보관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 보관 비용이 뭐 물건인 가격이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창고 보관 비용이 포함되어 있대요. 그리고 수입 물품 자체가 X국 내 창고에 보관되어 있대요. 요거는 뭐예요, 여러분? 수입 물품을 대가로서 지급을 한 거죠. 실제 지급 가격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이때 빼려면 어떤 거에 해당돼야지 뺄 수 있어요? 공제 요소에 해당돼야지 뺄 수 있는데 수입국 창고에 보관하고 있는 것에 대한 대가는 우리나라에서 법정 공제 요소로 보고 있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저 300을 그대로 300이 포함된 물품의 가격을 그대로 실제 지급 가격으로 인정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쟁점 상황 2번. 수입자 B는 수출자로부터 외장하드를 구입한다. 외장하드는 수출국의 D사가 운영하는 창고에 보관되어 있대. 창고 그냥 네모로 할게요. 누가 운영? D사가 운영. 창고에 보관을 하고 있으며 수출자는 물품 가격과는 별도로 창고업자인 D에게 보관 비용 30불을 별도로 지급한다. 물품 가격은 주고 별도로 30을 보관업자에게 지급을 한다는 거죠. 이거는 뭐예요, 여러분? 물품 가격과 별도로 거래 조건으로 구매자가 제3자에게 지급하는 비용 뭐예요? 간접 지급액이죠. 거래 조건으로 이제 판매자의 이익을 위해서 제3자에게 지급되는 비용이기 때문에 우리 간접 지급액으로 봐야 됩니다. 여기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쟁점 상황 3번 바로 보겠습니다. 3번. 수입자 B는 수출자 C로부터 혈장을 수입한다. 양 당사자는 EXW 조건으로 거래를 하였으며 수입자 B는 수입국 내의 사정으로 인해서 수출국에 3개월 동안 보관한 후 수입국으로 선적한다. 수입자 B는 추가 3개월에 대한 보관 비용으로 USD 500불을 창고업자에게 별도로 지급했다. 이번에는 뭐 500불인데 혈장을 창고에 보관하고 있다가, 근데 이유가 중요하죠. 이유가 뭐예요? 수입국 내의 사정으로 인해서 수출국에 3개월 보관 후에 수입국으로 선적한대요. 이럴 경우는 뭐예요, 여러분? 이게 구매자와 판매자 간의 거래와 관련이 있을까요? 이 거래 조건과 관련이 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죠. 오히려 수입국 내의 사정입니다. 이거 누구의 사정이에요? 구매자의 사정으로 인해서 수출국에 3개월 동안 보관한 후에 수입국에 다시 선적을 하는 거죠. 이거는 우리는 뭘로 봤죠? 이거는 구매자의 자기 계산 비용으로 가서 실제 지급 가격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자, 마지막
쟁점 상황 4번입니다. 수입 물품인 화장품은 수출국 항구에서 선적되어야 하나 선박 수배에 대한 차질이 생겼다. 해당 차질로 인하여 일정 습도 및 온도를 유지하여야 품질이 유지되는 화장품의 물품의 특성상 CY에 방치될 수가 없어서 특수 보관 창고에 입고시켜서 이 보관 비용이 별도로 100불이 발생했대요. 해당 비용은 구매자가 창고인에게 지급했네요. 그 수입 물품의 가격과는 별도로 지급했다는 거죠. 구매자가 구매자가 창고인에게 지급하였고, 또한 수입국에서 본선하역한 후에 국내 운송 차량 수배 중에 해당 차량 수배 지연으로 인해서 별도의 창고 비용이 50불 발생했대요. 이 비용도 구매자가 창고인에게 지급했대요. 자, 발생 비용이 두 개예요. 하나 아니죠. 첫 번째 뭐예요? 여기서 선적을 하려는데 선박 수배가 안 돼갖고, 그쵸? 수출국 한국까지 왔는데 선박 수배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CY에는 보관할 수 없으니 특수 보관 창고로 잠깐 입고시켜갖고 입고를 해서 100불이 추가 비용이 발생했다. 그쵸? 자, 두 번째는 뭐예요? 이번에는 수입국에서 물건 내려서 나가야 되는데 국내 운송 수배가 안 된 거죠. 국내 국내 운송 차량 수배가 안 돼가지고 차량 수배 지연으로 인해서 별도의 창고 비용이 50불 발생했습니다. 이 두 개 다 우리는 어떤 비용이라고 해요? 특히 창고로 관련해서는 우리는 운송과 관련된 비용으로 봅니다. 비록 발생한 금액 자체는 창고료로 보일지라도 요거는 운송과 관련해서 부수적으로 발생한 비용이라고 우리는 본다고 했죠. 자, 운송과 관련된 비용이면은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운송과 관련된 비용이 수입국 본선하역 완료 시점 이전에 발생했는지 이후에 발생했는지에 따라서 과세가를 판단하겠죠. 자, 그 기준으로 적용을 시키면은 요 100은 수입국 본선하역 준비 완료 시점 이전에 발생한 거기 때문에 얘는 당연히 과세가격 포함. 얘는 본선하역이 완료된 이후에 발생한 비용이기 때문에 과세가격에서 제외되겠죠. 네. 이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100불은 과세가격 포함, 50불은 과세가격 제외. 네, 같은 창고료여도 이렇게 조금 이제 세분화 시키면은 케이스에 따라서 평가 판단을 달리 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요 문제를 통해서 꼭 한번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9회차 해설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